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효율과 연구 기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는 기출 문제가 많이, 그쵸? 예전 부분부터 기출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중요하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효율의 정의 부분부터 칠판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은 이제 에너지 효율 구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공급된 에너지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제가 적어볼게요. 공급 에너지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용하게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율이죠. 유용하게 사용하는 에너지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은 버려지는 에너지 양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공식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이제 효율 구하는 공식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백분율, 그쵸? 퍼센트 단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분모 부분이 뭐예요? 공급된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래서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분자, 위쪽 부분에서는 뭐예요? 유용하게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유용하게 어떻게 된다? 사용한 에너지 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 봐주시면 이제 분율이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무엇이 된다? 에너지 효율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되었던 문제 부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숫자 부분을 어떻게 돼요? 대입해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줘야 되는 문제가 계속 매년마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로. 이 부분, 이 공식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이 40%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40%만 에너지 사용이 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번 해석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된다? 40%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라고 하는 것은 이 40%에 해당되는 에너지만 어떻게 돼요? 유용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것만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0에서 40을 빼주면 나머지 60이 남죠. 그러면 60%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로, 그쵸? 에너지가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무엇이 나와 있나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의미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전제품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나뉘는데요. 총 몇 단계로 나누고 있나요? 총 5단계로 나누고 있죠. 얘는 총 5단계로 나누고 있고요. 가전제품에서 이러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아지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소비 효율 등급이, 그쵸? 등급이 높아지면 에너지 절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미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열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열기관에 대한 정의도 좀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열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큰 제목을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겠고,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한 열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한 무슨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를 무엇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일로 바꾸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일로
바꾸는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의미가 하나 나옵니다. 연소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연소라는 의미는 이 연료를 무엇과 결합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했을 때, 연료를 무엇과 결합했을 때? 산소와 결합했을 때 열을 발생하는, 그쵸? 열을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이 연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연소 현상은 땅콩 같은 것을 태울 때 어떻게 돼요? 땅콩이 빛을 내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태워지면서 그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연소 현상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연소 현상은 열기관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러한 열기관에서도 열 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열기관에 열 효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열 효율을 어떻게 쓴다? E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분모 부분에서는 공급된 열량분의, 그쵸? 공급된 열량분의 이 열기관에서 한 무슨 양이 되겠어요? 한 일의 되겠죠. 그쵸? 한 일의 양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된 열량이니까 어떻게 돼요? 열량은 Q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Q1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한 일의 양,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내나요? 약자로 W로 나타내죠. 그래서 Q1분의 W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좀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W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Q1은 그대로 내비두고 공급된 열량이니까 이 W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된 에너지, 그쵸? 공급된 열에서 소모된 열을 빼준 게 어떻게 된다? 한 일의 양이 되니까 Q1에서 Q2를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Q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급된 열이 되겠죠? 여기서 Q1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된 열이 되고요. 그리고 Q2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열기관에서 소모된 열이 됩니다. 그쵸? 열기관 소모열이 되겠죠? 열기관 소모열이 되겠죠.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전체 부분 1을 빼줘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 잘 봐주세요. 그래서 얘를 밑에 부분에다 적어볼게요. 전환하면 전체 에너지를 1로 나타내고요. 얘를 Q1분의 Q2라고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가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는 값이 작게 나타낸다라는 게 법칙이 됩니다.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봐주시면은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열 기관이 어떻게 돼요? 일을 하면서 무엇을 방출하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열 효율은 1이 어떻게 된다? 될 수 없다라는 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보다 작다라는 의미 이것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적어볼게요. 열 효율은 1이 될 수 없는 거죠. 1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거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열 효율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은 이쪽 부분이에요. 1이 될 수 없는 부분,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걸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 공급된 열량분의 한 일의 양으로 이렇게 Q1분의 W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연구기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법칙 뭐가 나와 있나요? 연력학 제1법칙 나와 있죠? 지금 약간 이제 물리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실 텐데요. 잘 봐주세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법칙 나옵니다. 뭐가 나와 있나요? 연력학 제1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기억나시죠? 그쵸? 총량에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변화가 없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연력학 제1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에너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때 얘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양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항상 일정하다.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공식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봐주시면 이제 외부에서 가해준 열량. 그래서 보통 열량을 Q라고 나타내죠. 약자로 Q라고 나타냅니다. 이 Q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델타 U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요거 봐주실 때 기호를 델타 이 삼각형이 나와 있으면 변화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부 변화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부 변화량. 얘가 무엇과 더해준 거예요? 한 일의 양, 그쵸? 외부에서 물체가 더해준 일의 양. 그래서 보통은 1은 W라고 약자를 쓰죠. 그래서 W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예요? 물체가 외부의 한 일이죠. 물체가 외부의 한 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Q는 뭐예요? 열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열량.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델타 U와 W를 더해준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봐주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 이제 제1종 연구기관에 대한 정의 부분이에요. 오른쪽에 다시 정리할게요. 두 번째 봐주시면 제1종 연구기관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이거 좀 잘 봐주셔야 해요. 그래서 얘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1종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없어도 얘가 스스로 뭐예요? 일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소비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법칙은 어떻게 돼요? 위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는 소비가 되면 에너지가 고갈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는 어떻게 된다? 위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제1법칙에는 위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 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1종 연구기관에 대한 정의에서는 스스로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봤었던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적응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위배되는 사실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또 중요한 법칙 나옵니다. 두 번째, 그쵸? 연력학 제2법칙.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연력학 이번에는 제2법칙입니다. 이것도 제가 별표를 할게요. 좀 중요한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봐주시면 얘는 뭐예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총합은 보존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에너지는 이용하면서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어떻게 돼요? 모든, 그쵸? 여러 가지 에너지는 순환하는 방향으로 일정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앞에 해당되는 말이 만약에 헷갈리시면 제가 정리하는 부분만 잘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연계에서 어떻게 된다? 정리 같이 해볼게요. 자연계에서 모든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뭐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질서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엔트로피라고도 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엔트로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정의 부분 이렇게 정의해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2종 연구기관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예, 여기서도 제2종 연구기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2종 연구기관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공급받는 에너지를 모두 1로 전환하는 장치예요. 얘는 제가 적어볼게요. 공급받는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돼요? 전환할 때 100% 전부 어떻게 된다? 변환하는 장치는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기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제가 파란 걸로 적어볼게요. 모든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그쵸? 엔트로피 방향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100% 다 전환해주는 장치는 없기 때문에 얘도 역시 어떻게 된다? 위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얘도 어떻게 된다? 제2법칙에 위배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에 대한 정의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1종 기관, 2종 기관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위배되는 기관이죠. 그렇죠? 제1종과 제2종 모두 위배되는 기관이니까요. 이상적인 연구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분명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정리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전략과 효율적인 이용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에너지 전략과 이용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는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에너지 총량은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계속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하게 될수록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고갈되면은 우리는 다시 얘를 쓰려면, 그쵸? 어렵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에너지를 쓸 때는 전략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이제 자원 전략, 그쵸? 에너지 전략, 이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에너지 전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 부분,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탄소 순환과 기후 변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지구의 에너지 순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정의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요? 그쵸? 태양이 보내는, 그쵸? 주된 에너지원이,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적어볼게요. 결론적으로는 태양이 어떻게 된다?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 부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여기를 좀 잘 봐주세요. 제가 별표를 칠게요.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돼요? 무슨 모양인가요? 이렇게 동그란 구 모양이죠. 약간 이제 구 모양이긴 한데 약간 이제 타원 모양을 띱니다. 이렇게 구 모양이기 때문에 태양이 비추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구를 좀 위에다 그려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지구니까 초록별이니까 푸른색으로 그려보고요.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위에 떠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할게요.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바로 내리쬐는 부분, 그쵸? 태양이 바로 내리쬐는 부분,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위도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저위도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 부분은, 그쵸? 이쪽 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남게 되겠죠? 과잉이 되겠고요. 그러면 반대 부분,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반대 부분, 이쪽 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덜 받으니까 춥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고위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부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 부분은,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중간 정도로 받겠죠, 그쵸?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되겠죠? 중위도 부분이 이쪽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겠죠?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쵸? 이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과잉이 일어나고요. 그쵸?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계속 내리쬐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요, 중위도에서만 사람이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현상을 비추면 중위도에서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니까 온도가 맞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 저위도, 고위도 모두 살고 있죠, 사람이. 왜 그런지 봤더니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쵸? 대기와 해수의, 그쵸?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이러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무엇을 시켜주는 거예요? 평형을 이루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를 평형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었다. 그쵸? 지난 시간에 이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때 위도별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어렵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태양이 위로 쬐을 때, 그쵸? 어느 부분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저위도, 고위도, 중위도로 나뉜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 머리 위에서 태양이 비친다. 바로 비치니까 저위도겠죠? 위도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말 그대로 뭐예요? 태양의 고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에너지의 도달량이 많다 해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가, 그쵸? 지구 복사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돼요? 지구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그쵸? 흡수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얘가 또다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얘도 이제 위도별, 그쵸? 위도별에 따라서 에너지 분포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도별 에너지 분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분포를 보면 우선 이제 저위도, 그쵸? 저위도 요거죠, 그쵸? 저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저위도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태양이 비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많은 양만 볼게요. 결론적으로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요거 설명하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위도에선. 다음 부분은 이제 고위도입니다. 고위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쵸?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떤 게 더 많은 거예요? 방출하는, 그쵸? 지구 복사 에너지 양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적을 동안. 위에 그림 봐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시죠? 그래서 고위도 지방에서는 밑에 지역이니까, 그쵸? 뭐가 더 많다?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태양이 가리고 있으니까 조금밖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덜 비치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에서는 방출하는 게 많고, 그쵸?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고위도에서는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가 서로 어떻게 돼요? 하나는 많고, 다시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많고, 하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 해소 방법이 나옵니다. 그쵸? 15분에 보시면 에너지 불균형 해소 방법이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드린 부분, 요거 부분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밑에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린 부분이니까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머릿속으로 내 위에 태양이 비친다라고 생각하면 위도별로 따졌을 때 에너지양, 그쵸? 분포양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봐주시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량, 엔트로피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와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10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비추게 되지만 이쪽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 30%는 반사가 됩니다. 여기서 30%는 다시 우주로 반사가 됩니다. 실제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흡수하는 양은 몇 %예요? 그렇죠? 70%가 흡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0%만 흡수하는 양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는 이제 대기와 구름의 흡수 그리고 지표면의 흡수해서 대기와 구름의 흡수에서는 20, 지표면의 흡수에서는 50 해서 총 몇 %예요? 70%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복사 에너지로 들어올 때 입사했을 때는 30은 다시 나가고 우주로 다시 반사되고 70만 어떻게 된다? 흡수된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복사에서는 방출되는 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기 복사에서는 어떻게 된다? 64%가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대기 복사에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 60%는 어떻게 된다? 지표면으로 복사가 되고 있죠. 그렇죠? 지표면 복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면 복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태양 복사 에너지야. 이쪽 부분 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세요. 30만 반사되고 70은 어떻게 된다? 흡수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기 대순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책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대순환에 대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대기가 순환하는 거니까요. 그쵸? 지구의 전체적인 규모에서 대기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위도별로 그리고 지구에 의한 자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기 대순환이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면 중요한 현상, 그쵸? 에너지가 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는 대기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대기 흐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운반이 되는 작용이죠. 에너지가 운반이 되는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기 대순환의 의미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이제 대기 대순환에 의한 모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기 대순환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 대순환 모형에서는 이제 세 가지, 그쵸? 세 가지 순환이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지구에 도는 것, 그쵸?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세 개의 순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부분 좀 잘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정의해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무슨 순환 나오나요? 극순환 나오죠. 이 극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 60도에서 90도, 그쵸?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도 60에서 그쵸? 90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하강해서 지표를 따라서 이동해서 무슨 바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극동풍이 형성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풍 형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 부분 보시면 페렐 순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페렐 순환. 이 페렐 순환은요, 위도 어디예요? 그쵸? 30에서 60도 부근입니다. 위도 30에서 60도 부근. 그래서 얘는 바람이 어떻게 돼요? 찬 공기와, 그쵸? 위도 60도에서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중간에서 만나서 얘는 이제 편서풍이 형성이 됩니다. 편서풍.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순환 뭐라고 나와 있나요? 헤들리 순환이라고 나와 있죠?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요. 잘 봐주세요.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는데 얘는 위도 몇 도예요? 0도에서 그쵸? 적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도 0도에서 몇 도까지 가는 거예요? 30도까지 가죠? 30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가열된 공기가 다시 상승해서 이동하다가 하강한다. 그래서 얘는 이제 무역풍이 형성이 됩니다. 무역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순환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부분은, 그쵸? 위도가 0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적도가 되겠죠? 적도 부분. 적도 지방에서는, 그쵸? 무역풍이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는 무슨 지방일까요? 그쵸? 중위도 지방이겠죠? 우리나라 지방에서 이제 편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위도 지방.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위도 60에서 90이니까 고위도가 되겠죠. 위도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극동풍이 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위도 지방. 연관이 좀 되시죠? 그쵸? 적도와 고위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중위도.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요. 어려운 용어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게, 그쵸? 보통 경향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쵸? 중위도 지방에서는 바람이 편서풍이 형성이 된다는 것까지는,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대기 대순환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 변화를 일으켜준다. 요거는 제가 앞부분에 했던 내용이니까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는 공부를 해봤는데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는 이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해수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수의 순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해양에서, 그쵸? 흐름이죠. 해양의 흐름, 바닷물, 그쵸? 바닷물의 흐름을 해수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해양에서 해류에 의한 나타나는 순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해수의 순환이다 라고 의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얘는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닷물은, 그쵸? 바람에 의해서 이런 영향이 나타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해수의 순환은 무엇과 일치하는 거예요? 해류의 방향,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북반구, 남반구에 의해서 해류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풍대, 편서풍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무역풍대라고 하면은, 그쵸? 위도 30도,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 적도와 중위도 부근,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반구, 남반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북반구, 그 다음에 남반구.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여러분들이 보기 조금 어려우시니까 무역풍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적도죠. 그쵸? 적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편서풍이라고 하면 중위도. 그쵸?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는 북반구에서는 무슨 해류가 흐르는 거예요?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요. 약간 어렵습니다. 북적도 해류. 요건 그냥 이름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남반구에서는 남적도 해류가 흐릅니다. 남적도 해류. 이름입니다. 명칭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해류의 방향이요. 잠깐만요. 제가 노란 걸로 적어볼게요. 해류 방향. 얘가 흐르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합니다.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봐주실 땐 중요한 건 어디다? 편서풍 지역, 중위도 지방이에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북태평양 해류와 북반구에서는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또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쵸? 북대서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가 흐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극 순환유가 흐릅니다. 남극 순환유가 흐르고요. 이 해류 방향은 반대인 방향.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중위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해양이 우리 이제 책에 보시면 해양 부분에서는 대륙에 막혀 있어서 수평으로도 흐르던 해류는 어떻게 된다? 남북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얘가 어떻게 흐른다는 거예요? 시계 방향, 그쵸? 시계 방향이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반시계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순환해서 대칭적인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봐주실 건 해류를 구분할 때 어떻게 돼요? 난류와 한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난류라고 하는 건 그쵸? 따뜻한 해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흐를 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요. 왜냐하면 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요. 왜냐하면 저위도에서는 태양열이 많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따뜻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따뜻한 해류.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흐르겠어요? 그쵸? 고위도에서 반대가 되겠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차가우니까, 그쵸? 따뜻한 거에 반대니까 좀 차가운 해류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가운 해류. 그래서 이제 해수의 순환 부분에서 해류의 구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 세 번째 부분 보시면 대기와 해양의 순환과 기후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상이 그쵸?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상 기후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이 엘니뇨와 라니뇨 현상인데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죠.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이 두 가지 현상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배웠던 부분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